다음 대통령 선거가 20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4.19 혁명 57주년 기념일입니다. 각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 4.19 혁명 57주년을 맞아서 오늘 아침 일정은 4.19 의거 기념탑에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새로운 분들과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환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첫걸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예. 어떻게 그동안 좀 보셨습니까? 네, 자주 봤습니다. 예. 최진 원장님께서는? 예, 저도 좀 많이 봤습니다. 최진 원장님은 저 최성 고양시장의 또 친형님이시기도 하고. 방송에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4.19 묘지를 각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참배를 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물론 뭐 오늘이 4.19 혁명 57주년 기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정이었나 보죠? 그렇죠.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일정을 짤 때는 그날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참석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4.19 의거 기념일이라는 이벤트를 넘어선 또 정치인들은 굉장히 정치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가가 굉장히 언론의 또 관심입니다. 또 국민들의 관심이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번 선거가 대통령 탄핵 이후에 만들어진 선거이고 4.19 직후의 상황과 어떤 비슷한 겁니다. 4.19 때 대통령을 축출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이번 4.19의 의미가 또 다른 더 크게 와 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국민들에게 본인의 이미지에 맞는, 본인 선거 전략에 맞는 이야기를 이번에 다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최진 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대통령 리더십을 거의 유일하게 전공으로 하시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4.19 의거, 4.19 혁명이 대통령 리더십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4.19 혁명 기념 묘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다가 말하자면 어떤 국민 시민들의 어떤 민주화 요구에 따라서 하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4.19 묘지에 참배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죠. 하나는 제가 독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만약에 독재하면 국민들의 저항을 달게 받겠다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외 없이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청와대만 들어가면 소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더구나 국민들의 저항이나 민주화 요구를 싫어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 계기로 좀 4.19 묘지를 좀 새롭게 결의를 좀 다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대로 과연 4.19 혁명, 4.19 묘지를 찾은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어떤 뜻으로 오셨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4.19 혁명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민주혁명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혁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정의로운 통합으로 미완의 4.19 혁명을 완수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오늘 참배를 했습니다. 4.19 혁명은 이 땅의 청년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민주주의가 민중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4.19 혁명의 본래적 의미를 되찾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가 저는 그 시대의 큰 획을 지금 긋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좋은 일보다는 많이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국가 리더십의 역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새벽 6시 50분 가장 먼저 참배를 했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없이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4.19 정치인 계승에서 국민이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 일정 때문에 참배하지 못했던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논평을 통해서 완성된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오직 주권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권자의 위대한 힘을 믿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가겠다. 그것이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해서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 원장님, 네. 주요 후보들이 역시 촛불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네요. 4.19 혁명과 연관지어서. 아무래도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궐선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촛불 민심이 결정적인 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심이 단순히 정치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를 주도하는 이른바 국민 주도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야 후보 불문하고 국민을 내세우고 국민을 존중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로부터 이제 진정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모두 후보들이 뭐 국민이 이긴다, 뭐 국민과 함께 가는다, 통합이다, 국민 통합이다 이런 국민을 맨 앞에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말이죠. 4.19 혁명을 청년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면서 최근의 상황은 또 민중주의라고 굳이 또 표현을 하는데 홍준표 후보의 인식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후보들의 메시지는 다 준비된 메시지입니다. 아마 오늘 말하기 위해서 어젯밤 참모들 다 썼을 겁니다. 대충 암기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그 참모들이 써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 본인의 스타일대로 그냥 내질렀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전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정의로운 통합이란 말이 그냥 초점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적폐청산 이런 이야기 하면서 보수층으로부터 외면받는 이런 굉장히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굳이 통합은 통합인데 정의로운 통합이란 굉장히 어휘가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어찌됐든 통합 이야기 했던 게 굉장히 눈길에 와 닿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의원은 뭐 아까 이 TV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방명록에 뭐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 본인이 계속 공화국론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아마 본인이 또 민주공화국 이야기는 본인도 학문적으로 또 연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역시 국민이 이긴다. 본인이 포스터죠. 그래서 계속 국민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뭐 어떤 계층에 끌리지 않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다. 이런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동어 반복적인 같은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4.19 기념세도 마찬가지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말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다. 다 시청자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께 던지는 그 계획된 메시지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어제 혹시 밤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일부 후보의 텔레비전 광고물 보고 오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가 텔레비전 광고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유승민 후보도 공개를 했고요.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그 광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막을 그들아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자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기호 1번 문재인. 말 바꾸는 사람, 위약한 사람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강한 대한민국이 필요한 때입니다. 튼튼한 안보 대통령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강한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 재벌들하고 정경유착이나 하고 재벌들 경영권 승계하는 거나 도와주고 그런 게 이제 보수 정치가 아닌 거죠. 보수 정치 안에서도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젊고 개혁적인 그런 분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진짜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보수의 새 희망 유승민. 안녕하세요. 지금 새 후보의 TV 광고 보셨는데 어떻게 평가가 되세요? 후보들의 제가 평소에 느꼈던 후보들의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1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저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본인이 나오지 않은 대선 후보 광고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사실 굉장히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 문재인은 이미 알 만큼 안다, 국민들이. 난 정책 이야기만 하겠다. 내 개인은 굳이 소개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러면서 이제 난 믿을만한 후보다. 정책으로 승부한 믿을만한 후보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자 하는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는 역시 보수표를 의식한 강한 대통령, 보수, 안보를 강조함으로써 본인의 캐릭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굉장히 이제 교수 출신이고 또 지적이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한국 이 TV 광고는 굉장히 밋밋하죠. 미국에서 TV 광고는요, 거의 네거티브가 70%입니다. 상대방을 정말 세게 공격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그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 광고를 하면 반발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은, 미국하고는 전혀 다른 TV 광고를 보이는데, TV 광고 그런데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TV 광고가. 그래서 후보들 TV 광고에 역점을 두고 저기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나머지 안철수 후보의 TV 광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처럼 정말 그냥 정책으로 자신감을 표출할 것인지 아니면 홍준표 의원처럼 자기를 강하게 내가 누구다 어떤 사람들 표출을 할 것인지 굉장히 어찌됐든 두 후보가 양강 후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홍보 TV 광고가 지금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TV 광고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랑하는 광고, 두 번째는 상대를 공격하는 광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권자로 파고드는 광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첫 번째 겁니다. 자기 자랑. 말하자면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아마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후에 또 다른 TV 광고를 만들 때 후속타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내세우고 싶은,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 장점을 좀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애들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나라 얼마나 불행하고 정말 아주 힘들었던 나라 아니냐. 이런 부분을 대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강한 대통령, 안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쳐도 여러분들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렇게 있지 마라. 지금 모든 상태 이런 게 다름없다. 나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정말 강한 스트롱맨이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강하게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도 안철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TV 광고는 자신의 어떤 장점을 좀 최대한 드러내는데 좀 역점을 둘 것 같습니다. 이 텔레비전 광고가 각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고민도 됩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 광고에 드는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금 작은 정당, 규모가 작은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텔레비전 광고 많이 하지 못해서 늘 아쉬워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일단 이 텔레비전 광고와 관련해서 선거 비용, 안영환 의원도 직접 또 정치권 현장에 몸도 담고 그러셨는데 이 선거 비용 때문에 늘 고민되는 게 이 텔레비전 광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TV 광고는 30회까지 제한이 됩니다. 나는 얼마나 비쌉니까? 방송사에게는 큰 수입원이 되겠지만은 개별적인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사실 이 대선에 공식적으로 돈
드는 비용 내역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드는 게 홍보비입니다. 지난번 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했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 전체 한 485억을 썼다고 하는데 280억 정도가 텔레비전 광고 비용이요? 아니요. 전체 홍보비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절반 넘게 TV 들어가네요. 광고는 제가 한 편당 광고비 얼마나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공중파는 매우 비쌉니다. 이걸 30회 한다는 건 굉장한 예산이 들고 또 제작비도 꽤 많이 들지요.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과거처럼 돈 선거를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비로 모든 게 쏟아붓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대선이나 총선 이럴 때 보면은 방송사들도 사실은 신경이 쓰이죠. 또 왜냐하면 각 후보 진영에서는 정말 냉정하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어느 방송사의 어느 프로그램 뒤에다 놓을 것인가.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다 판단해서 또 배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TV 광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조직 동원하는 게 이제 제일 많이 들었죠.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 여의도 이런 얘기 많이 보라매 나오죠. 공원에 100만이다, 200만이다. 이거 모으는 게 돈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들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디어 시대고 감성 시대이기 때문에 TV가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홍준표 캠프 쪽에서 지금 짜놓은 이렇게 계획표를 보니까 TV 찬조 연설이 이제 12번 하는데 한 100억 정도 들고,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언론 포털 사이트 광고하는데 한 70억 내지 80억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합하면 한 200억 정도 되니까 전체 규모의 절반 가까이가 다 TV 광고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아무리 이절에 뛰고 하는 것보다 참 이렇게 그야말로 한방 정말 국민들 가슴을 울려주는 그런 광고 하나면 완전히 표가 수십만 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하죠, 이런 표들이. 그러니까 텔레비전 광고 관련해서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2002년 대선이 극명하게 대조가 됐던 게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후보의 텔레비전 광고 1탄이 딱 나갔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승부가 갈렸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타 치는 흑백 화면에 남자. 눈물 한 방울. 굉장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하면은 운동권 출신이다. 좀 딱딱하다. 좀 공격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그 TV 하나로 정말 속된 말로 한 방으로 날린 겁니다. 부드러운 남자다. 대화가 통할 수 있다. 소통이 될 수 있다. 그런 이미지를 남겼었죠. 반면에 이 당시 이해창 후보의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버스 기사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마 그런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7대 때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했을 때는 사실 정동영 후보의 지금 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욕쟁이 할머니. 이게 굉장히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래서 승리했는지 그건 인정하기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훌륭한 광고를 만들었던 또 인상 깊은 광고를 만들었던 후보들이 됐었고, 그리고 또 그게 저희한테 깊숙이 남아있지요. 사실 이 TV 광고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 대선은 스윙 스테이트라고 있습니다. 그 주에서 이기는 게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수도권이 되겠죠. 그런데다는 TV 광고 돈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거기는 돈 제한이 없습니다. 광고 수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회 제한이 있다는 거. 이제 이게 문제지만 어찌됐든 TV 광고랑은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관심도 높고요. 선거 비용 관련해서 지금 텔레비전 광고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각 정당의 선거 비용, 각 후보 진영이 선거 비용 얼마나 쓰려고 하는지 선관위가 발표한 거는요. 1인당 각 후보 한 사람당 509억 원까지 이번에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그런데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맨 위에는요. 선관위에서 어제 지급한 돈입니다. 이 돈은 이제 선관위가 준 거고 이 돈은 돌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돈까지 포함해서 각 후보 진영이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이번 대선의 지출 규모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470억 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맨 아래 보이시죠? 500억 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450억 원. 역시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다른 이 세 정당에 비해서는 예상 지출 규모도 상당히 적습니다. 90억 원과 52억 원.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죠. 선거를 해서 15% 이상 득표를 하면은 모든 비용을 국고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15%를 얻지 못하면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10% 이상 얻으면 절반, 500억 원을 썼다고 한다면 25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10% 미만이면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각 후보진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 주요 정당 국민의당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은 여론조사로 보면 크게 걱정할 일이 없는데 예. 홍준표, 유승민, 신상정 후보는 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 쪽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총 물량 공세를 해야 되고 의석이 지금 93석이나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로 하는데 그 돈을 만약에 돌려받지 못할 경우는 정말 낭패거든요. 지금 보면은 대충 500억은 어떻게 해서 마련했습니다. 이제 시도당 당사 어떤 그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를 받았잖아요. 250억을. 그래서 지금 그 융자 받은 돈으로 쓰는데 이미 지금 광고비 정도 한 200억이 좀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무총장 뭐라고 하냐면 우리 홍준표 후보는 어차피 당선될 테니까 별로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선에서 좀 걱정을 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15%를 못 얻으면은 이게 절반 정도밖에 못 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죠. 만약 10% 못 받게 되면은 돈은 날아가는 건 고사하고 당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길거리에 나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안영환 전 의원께서는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인가요? 네. 예, 새누리당에 계셨으니까 돈 걱정은 안 하고 대선을 치르셨을 것 같은데. 사실 대선 때 되면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드러납니다.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박근혜 후보가 아까 제가 485억이라는데 498억을 썼네요. 498억을 썼는데 보존이 453억이 보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때 177억 원이 국고 지원이 나왔어요. 게다가 특별 당비로 229억이 또 들어왔습니다. 특별 당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근혜 후보 지난번 대선 4년제 대선 때는 그 당시 새누리당은 돈이 오히려 남는 장사. 그래서 선거 치르고도 이 발표대로라면 한 300억 정도 남았습니다. 특별 당비가 들어오니까. 그 당시 문재인 후보도 485억을 썼는데 467억을 보존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선거 때 161억 원을 지원받은 데다가 특별 당비로 17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억 가까이가 또 남는. 이런 양대 정당은 이렇게 되지만 보존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보존을 받지 못하는 정당의 후보들은 보존을 못 받을 뿐더러 당비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 뱉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당이죠. 한국당의 그 자산이 한 5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제 주로 지역의 시도당의 건물, 땅,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대로라면 200을 대출을 받았는데 못 갚는다면은 정말 경매에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답니다. 그런데 또 후보한테 쓰지 말자. 우리 안 될 것 같으니까 10% 못 넘을 것 같으니까 15% 못 넘을 것 같으니까 쓰지 말. 이 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선거 때 되면 후보한테 다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후보 스타일이 또 밑에서 쓰지 말자 그런다고 해서 또 안 쓸 그런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요. 예, 선거 비용 관련해서 가장 걱정이 많은 정당은 자유한국당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홍준표 후보 진영에서 500억 원까지 지금 현재 선거 비용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신상정 후보 측은 최대한 긴축 재정을 짜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 비롯해서 다른 의원들은 그래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큰 유세차 몰고 다니는데 저 오신환 의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스쿠터 유세를 하고 있네요. 정말 간소해 보이죠? 오신환 의원 아시죠? 네, 잘 압니다. 예. 저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인데 또 눈길을 끄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마 유세차를 전국적으로 돌리면은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지금 국고 보조를 한 62, 3억 받았는데 그걸 다 쓰고도 유세차를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유세차 한 대당에 보통 2천만 원, 4천만 원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대는 제가 돌아가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별로는 도당 차원에서 경북 같은 경우는 도당 차원에서 서너 지역구를 묶어가지고 한 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기본적으로 TV 광고를 해야 되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홍보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인쇄물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은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저게 이제 이른바 가난한 유세 방식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저 유세 방식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어떨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검소하구나.
정말 전략하고 정말 우리 친서민형이네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반대로 상당히 궁색하구나. 너무 없네. 저래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잡겠어? 라고 정반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른바 가난한 유세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감성 모드를 넣어야 됩니다. 뭔가 좀 특이하고 국민의 이목을 끌고 어떤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감성 모드를 반드시 첨가해야만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자막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3천만 원의 최고급 LED 유세 차량 대 100만 원 스쿠터 차량. 예,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가수 전인권 씨 아시죠? 80년대 전설적인 락그룹 들국화의 리드싱어였던 전인권 씨가 지난해 촛불 집회에 직접 또 참석을 해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 따라 불렀던 모습 저도 봤는데 이 전인권 씨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스티브 잡스에 비유하면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안철수란 사람도 스티브 잡스처럼 완벽증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얘기는 안 통할 수 있지만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대충 넘어가면 발전하지 못하지 않는가. 요즘엔 안시성을 가진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누리꾼, 특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이 이 전인권 씨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적폐 세력 전인권의 공연 예매를 취소하겠다. 전인권 씨 저 얘기가 아마 공연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또 전인권 씨의 소신을 지지한다. 전인권의 반골 기질이 안철수와 통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 보니까 중립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는 누리꾼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본인의 성향인이 존중한다. 우리가 싫어하는 건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자가 아니라 극성적인 사람들이다.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지지를 경계하자. 특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이 과도하게 전인권 씨를 비판한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한마디 남겼습니다. 친문 세력이 가수 전인권 씨까지 적폐 세력으로 매도한답니다. 안철수를 칭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문재인식 분열의 정치 소름 돋습니다. 최 원장님, 이 전인권 씨의 이야기를 둘러싼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본선에 접어들면요, 사실 저 정도 어떤 공격과 방어는 사실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항상. 앞으로도 영입하거나 어떤 무슨 누구를 지지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오가는데, 이제 과거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이 어떤 문자 폭탄 이런 사례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요번 같은 경우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해서 더 이제 사실 문재인의 어떤 그런 과도한 어떤 응집력 이런 부분에도 이제 공격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과거 이제 전인권 씨가 상대 지난 작년 9월에 그렇게 이제 공연장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노래를 해주니까 이제 눈물도 흘리고 그런 깊은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후에도 말 한마디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미묘한 충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특정 지지자 개인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전인권 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이야기는 이번에 안영환 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른바 설거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 스트롱맨을 강조하고 있는데 집사람에게도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늘이 정해놓은 건데 여자가 하는 걸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설거지나 빨래는 난 집에 가면 절대 안 한다. 하면 안 된다. 나는 라면도 못 끓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이 남편이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홍준표 후보는 저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네요. 홍스트롱답습니다. 뭐 표 떨어지겠지요. 저러면 네. 많은 여성들이. 일단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이제 젊은 층들이 너무 아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같다. 옛날처럼 꼰대 같다. 좀 비유를 한다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하는데 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홍준표 후보의 스타일이 스스럼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본인의 생활 모습을 내비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설거지 안 한 남자들이 없습니다. 다 하지요. 남자들 자취하는 남자 학생들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부인 도와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어찌됐든 홍준표 후보의 저 이야기는 홍준표 스타일이긴 하나 어쨌든 표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네, 여성분들은 그렇다 치고 설거지하는 남성분들이 홍준표 후보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부러워할지 아니면은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그 부분도 또 관심이 갑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SBS에서 이번 대선을 맞아서 특별한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함께하는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를 제가 직접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부터 기다렸습니다.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예. 제가 이번 SBS가요, 페이스북하고 함께 그 대선 후보들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인터뷰를 마련했는데 이 질문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심상정 후보님께 꼭 여쭤봐달라고 보내온 질문입니다. 아마 가벼운 질문들도 있고요, 무거운 질문들도 있습니다. 먼저 그 도깨비 드라마 나온 이후에 2초 김고은이라는 평가에 대한 미안하죠. 제 청춘 시절에 리즈 시절에 좀 모습이 닮았다 그런 건데 우리 김고은 씨 팬 여러분들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번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남편께서 나오셨습니다. 남편분과 대통령 후보 심상정 후보가 각자 잘 알아서 잘 살고 있는 비결이 뭐냐고 이런 질문도 왔습니다. 서로 믿는 거죠.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것.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총선 과정에서 아드님이 또 화제가 됐어요. 훈남이라고 해서 상당히 SNS상에서 화제가 됐었는데 아드님은 혹시 누구를 닮았느냐고 생각하시는지?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그 캐치프레이즈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정규직 없는 사회 만들겠다. 그거는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 내가 기업주라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 사용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금지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첫날 일정은 어떻게 잡고 싶으세요?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 촛불이 만들어주셨고 또 촛불의 염원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니까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우리 시민들께 새로운 대한민국 구상을 밝히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에게 텔레비전 토론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심상정이 대통령감인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 한 분 한 분 평가해 주신다면 어떠세요? 뭐 대세시니까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략적으로 안간힘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세탁기 삼성 세탁기 쓰신다고 했는데 그 정경유착을 너무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바람이죠. 네. 바람을 의식한 좀 긴장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뛰어난 아주 깔끔한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심상정 후보가 아니라면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 같으십니까? 제가 당선되죠. 예. 제가. 예. 지금까지 아직 저는 유권자들이 표심이 결정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TV 토론을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똑바로 개혁할 사람이 누군가 따져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심상정 후보님을 만났다고 갑자기 한번 인증샷. 이거 제가 이거 찍고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잘하시고. 어린이들 좀 만나주세요.